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방중 첫날 박근혜 대통령과 펑리 위안 여사가 만찬장에서 만났습니다. 얼핏 개량 한복으로도 보이는 박 대통령의 옷은 하얀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로 된 투톤 원피스입니다. 빨간 벨트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평소 공식 행사에서는 깃이 세워진 자켓과 바지를 주로 입지만 화기애애한 만찬 자리에 맞는 드레스를 준비한 겁니다. 머리를 올리고 검은색 상의와 지갑을 든 펑리 위안 여사와 대비됩니다. 박 대통령은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당시 한동안天安문 광장 쪽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틈틈이 뒤편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중국 해외 지도자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 원자바오 전 총리 등 은퇴한 중국 원로들과 마주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부와도 담소를 나눴습니다. 반 총장은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열병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대통령은天安문 성루 전면에서 시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았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시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휴게실에선 시 주석과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게 짜여진 공식 행사 이외에 틈날 때마다 사적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는 것이 정상 외교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지난 8월 창립한 새누리 책임당원 협의회에서 조직원들에게 수여한 임명장입니다. 당 로고와 직인, 양식까지 중앙당의 실제 임명장과 똑같습니다. 지역의 한 언론은 이 임명장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수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수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이 단체가 발간한 안내책자에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이 상임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축사까지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채널A 확인 결과 단체의 성격을 잘 모르고 수락했다거나 고문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름이 올라간지 아예 몰랐다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유사한 단체들이 해당 행위 등 무리를 일으킬 경우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당의 공조직과는 전혀 무관하고 당원 당규에도 없는 사조직임을 밝혀드립니다. 김무성 대표도 대표 사칭 부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현역 의원들의 절대 관여 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 경선제를 도입해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새누리당. 하지만 벌써부터 예년 못지않은 혼탁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재용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정치인들은 대기업 일가의 특권의식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가운데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이른바 조연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좌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올 4월까지 김 의원실에서 4개월 동안 비서관으로 일했지만 김 의원에게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수원 팔달구에 경찰서 신설을 위한 행사장에서 홍보 동영상을 미리 틀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강이를 차였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6년 동안 보좌진으로 활동했지만 정강이 사건 후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는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했던 B씨도 인격 모독성 발언을 자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 1년 넘는 기간 동안 의원실을 떠난 보좌관이 7, 8명에 이릅니다. 이직 사유가 다양하겠지만 국회의원 보좌진 숫자가 8명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균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김 의원은 폭행이나 막말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절대 때린 적이 없다, 맞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라며 B씨가 그만둔 것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이 강해지는 가운데 대기업 일가의 아나무인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의원까지 구설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호입니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한국 디자이너 윤춘호의 옷을 뺏겼다는 의혹을 받은 윤은혜 씨가 표절 의혹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윤 씨의 소속사는 눈과 사자를 표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흰옷에 사자 갈기 같은 프릴을 붙인 것이라며 프릴의 위치와 형태는 패션 트렌드를 참고한 것일 뿐 표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춘호 디자이너가 자신을 이용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중견 디자이너는 윤춘호 디자이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색깔도 하얗게 똑같이 하고 후일 다른 거 원피스 기장이라든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카피라고 하는데. 패션 디자인은 유행에 민감하지만 가구나 가전제품과 달리 저작권이나 디자인 등록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문제입니다. 이번 표절 시비는 패션 디자인 업계에 만연한 병폐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분쟁이 불거진 시점으로부터 2-3개월 넘기지 않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있고 표절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법정 공방으로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을 내려줄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현지입니다. 홍콩 수영장 사진 속 인물은 강용석이 맞다. 강 씨와의 불륜 의혹을 받아온 블로거 A씨의 고백입니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일본 음식점 영수증도 강 씨의 카드 영수증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홍콩 여행설과 일본 여행설 모두 완강하게 부인했던 A씨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하지만 불륜설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각자 업무상의 여행이었다면서 홍콩에서는 저녁 식사를 앞두고 남는 시간에 자신의 숙소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일본에서는 강용석이 일정상 저녁을 함께할 수 없어 신용카드만 주고 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만남을 인정하는 순간 해당 스캔들을 인정하는 것이 될까 두려워 거짓말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부인해봤자 오히려 모든 사정이 그 두 사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명백히 알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시인한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통해 사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했던 강용석은 언론 접촉을 피하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블로그에 창밖으로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사진을 올리고 저기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라며 국회의원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상환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긴 어려운가 봅니다. 가게는 소비를 줄이고 있고 기업들은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여기에 삼성전자도 가세할 모양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한 종합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본사 인력의 약 10%를 구조조정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본사 인력이고요. 이 구조조정의 대상 역시도 부장 이상 임원급으로 한정하겠다는 설명이 붙여져 있지만 과연 이것이 삼성전자, 삼성그룹 전체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질까? 많은 우려와 또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의 직원 수는 한 30만 명 되고 이 국내 인력은 9만 명, 한 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본사 인력의 임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단행될 구조조정은 한 수백 명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금 걱정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그룹 내로 확산되는 그런 문제가 걱정스러운 겁니다. 네, 삼성전자를 넘어서 삼성그룹으로 확산될지가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일하라 하던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마른 수건 경영론이 문득 떠오릅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명퇴 신청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인력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현재는 공개 이 명퇴 신청을 받는 건 아니고요. 비공개적으로 인력팀과 따로 면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는 스마트폰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이 이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또 다른 수익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도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 전반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좀 확산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다른 축은 바로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작돼서 60세까지 정년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흐름은 글쎄요, 규모의 문제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한 때 바로 97년의 외환위기,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올해와 내년 경제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어저께요. 원달러 환율이 거의 5년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1,2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당 1,200원이 또 넘어섰다는 얘기인데요. 이 환율이라는 지표가 우리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시던 부동산 투자를 하시던 이 원달러 환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에 하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 1,250원, 1,300원까지 간다면 일단은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이제 9월 중순에 이제 미국에서 FOMC 기준금리 인상 관련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결정도 있고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미국이 앞으로 쭉쭉쭉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결정이 나오게 될 땐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출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이 환율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만에 하나 이번에 1,200원 선에서 환율이 다시 밑으로 1,100원대 혹은 1,000원대로 꺾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때는 이제 다시 현금보다는 투자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라. 앞으로 9월, 10월은 원달러 환율을 꼭 지켜보시라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앞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한 기업들 많은데 과연 구조조정이 능사일지 그리고 이런 구조조정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지 않을지가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미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모두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는 부장급, 임원급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나오는 지적들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너무 빨리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법인세라든가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데 조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너무나 많은 인력 구조조정 또 임금 삭감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기업들 물론 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연속성을 추구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의 이 사회적인 책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한국 경제를 지키는 지킴이 노릇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사정도 어렵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과대포장. 올 추석 선물에선 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물 가격을 부추기는 과대포장의 실태,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선물값 올리는 과대포장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제품의 흠을 가리기도 하고 가격도 올리는 과대포장.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증가시켜 환경오염과 함께 자원 낭비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백화점에서는 선물 포장이 된 9개 드리배가 18만 원, 지프로 포장된 9개 드리 사과가 17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추석 선물로 많이 쓰이는 과일이나 육류 같은 1차 식품, 또 햄이나 참치 같은 가공식품 등의 법정 포장 공감 기준은 25% 이하입니다. 선물 상자에서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75%는 돼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포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40%가 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환경부가 포장 공감 비율을 위반한 제조사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는 있지만 이러한 과대 포장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포장이 요란할수록 포장을 벗겨낸 뒤 드러난 선물에 실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에서의 고성과 삿대질, 이제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기업인 신동빈 회장 출석 시기를 놓고 국회 정무위에서 굉장히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왜 롯데가 다 합의됐다는데 왜 증인으로 안 온가를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지배구조 문제니 이것을 잘 아는 우선 롯데의 그 사장이라든지 이걸 잘 아는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병장이 나왔어요. 이 사람 어디다 소리를 들려고 그래? 그걸 지금 말이라고 위원장이 말이야.
여기까지 앉아서 야! 엉덩이 함부로 얘기하는데 함부로 무슨 말? 반말을 해도 돼 나한테? 아니 나 이거 몇달 전에 반말을 못해 내가 황당한 모르겠네 정말. 네, 보셨죠? 정우택 위원장과 강기정 의원 정말 몸싸움까지 갈 뻔했을 만큼 대차게 지금 한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동빈 회장의 출석 시기 왜 중요한 겁니까? 아니 뭐 롯데 문제는 뭐 문제가 됐고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기업 맞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무위에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야당 쪽에서는 정인 출석을 하자. 그다음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한국말도 언어로 하는데 지배구조 문제는 사장을 불러서 먼저 하고 마지막에 신동빈 회장을 부르자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이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갈렸던 것 같은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되지. 제일 이제 그 수준 낮은 게 뭐냐면 야 뭐 XX 하다가 갑자기 몇 살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반말하지 마. 네, 반말하지 마 뭐 이건데 이른바 이제 시정 잡배들 수준에서 소주 한잔 먹고 말싸움하는 수준이 카메라 앞에서 재현됐기 때문에 한심한 거죠 사실은 저런 장면들이. 19대 국회가 뭐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로부터 거의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게 저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이 정말 쇼크받았을 게 정무위의 상임위가 저런 수준에서 운영되구나. 뭐 그걸 본다면 저 민낯을 본 건데 국민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국회 정무위가 관할하는 부처가 금융 관련된 또 기업 관련된 쪽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저게 좀 강기정 의원이 벌컥 했을 수가 있냐 그러면 정우택 상임위원장 하시는 말씀 중에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아는 롯데 사장이라든지 우선 부르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동빈 회장도 알까 말까 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사장을 불러서 지배구조 문제를 물어보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방송에서 몇 번 이 지배구조 문제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롯데 지배구조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장을 불러서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마치 방패막이를 쳐주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기정 의원이 아마 좀 대응을 한 것 같은데 그 대응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감정적으로 격하게 된 것은 아까 우리 박 소장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의 자질 문제. 그 문제가 아마 국민들의 아니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곽 박사님 말씀도 옳으신데 정무위가 뭐 롯데 지배구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뭐 건강원도 있고 뭐 엄청나게 일들이 많고 지금 국정감사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매 건 예를 들어서 대기업 문제를 부르는데 저런 식으로 정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고선거 삿대질이 오고 간다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회의를 회의답게 해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야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간사끼리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저 장면은 정말 좀 볼성사납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무위의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됐건 이번 국감에 저는 신동빈 회장은 불러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신동빈 회장이 와야 되는데 아마 정우택 의원,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우리가 100% 부를 것이다라는 확신을 좀 먼저 딱 주고 나서요. 순서상으로는 황교안 사장 같은 실무진을 먼저 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실무진한테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지배구조도 던지고 사안을 불러서 대답 못하는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신동빈 회장을 불러와서 그 뒷부분을 물어보면서 공격하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전략적으로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오늘 강기정 의원도 화를 낸 것이 말이 불러놓고 신동빈 회장은 생각한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신동빈 회장은 무조건 부른다라는 걸 일단 정해놓으면 그 다음에 실무진을 앞서 부르든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사실상 저런 국회 출석 문제를 놓고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나가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 상당히 손상이 가기 때문에 나가는 것 자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로비를 상당히 하죠. 근데 여야가 합의를 봐서 정인을 부르기로 했고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사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바람직하지만 글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런 그 국회의 행태 저게 단순히 저 장면만 나오기 이전에 뒷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고민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을 먼저 부르고 실무자를 부른 다음에 체크한 부분을 총수하게 문다.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 정치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동빈 회장을 부르는 거는 여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는 거예요. 다만 시기에 대해서 저는 다툼이 있는 건데 저런 모양새를 보인 것도 저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메라가 없었으면 저런 논쟁도 안 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증인 출석을 놓고 매년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러놓고 한마디 대답도 못하고 돌아간 증인들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지난해만 31명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13시간 기다렸다가 뭐 13초 대답하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게 증인 채택 권한인데 뭐 이제 막 부르죠. 막 부르고 또 다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곽수정 박사님 나와보세요 해놓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이제 회사에다 전화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이 민원 해달라 아니면 이 업체에 좀 일 좀 달라 뭐 이렇게 해서 빼주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그 부르지 말아야 된다. 신동빈 회장 당연히 불러야 되죠. 예. 그렇지만 아무 관계도 없는 전혀 정무위나 국회에 갈 사람도 없는 사람들을 막 부르고 리스트업을 한다. 또 그걸 갖다가 의원들끼리 서로 좀 부조하듯이 뭐 좀 도와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국회가 좀 없어져야 될 관행이다. 이런 저번에 글로벌 위기가 났을 때 자동차 3사 회장들, 미국의 네. 크라이슬러라든지 GM이라든지 포드 이런 3사 회장들을 상원과 하원 청문회에서 다 소환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미국 국민들의 정서는 자동차 3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 문제를 놓고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거기에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려 그랬을 적에 국민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무슨 지금 이런 시국 상태에서 전용기 타고 오느냐. 네. 직접 운전해가지고 왔거든요. 자기들 회사 차를 가지고. 기업 총수들이 상원이나 하원의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선다는 것은 영예롭지 못한 일일 수가 있지만 하나의 시장이 투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그런 총수를 불렀을 때의 내용들은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덧붙이면, 자, 부르는 거 좋습니다. 불러놓고 좀 실력이 있어야 제대로 아는데, 네. 정무위에서 신동빈 회장 불렀다 칩시다. 지배구조를 속 시원히 우리 의원들 실력 가지고 밝혀낼 수 있을까요? 제대로 밝힌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부르기 전에 사전에 아까 정철진 관련님도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좀 치열하게 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롯데그룹이 진짜 누구 건지, 우리가 열심히 팔아주면 이게 국내로 남는 건지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건지를 그게 국민이 알고 싶은 부분인데, 부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네. 불러놓고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치권 얘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였다지만 최근에 어떤 남북 고위급 합의, 중국 방문 등을 마친 다음에 지지율이 굉장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의미가 더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지율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5주 연속 상승해서 9개월 만에 50%를 돌파했습니다. 50%를 돌파하고 정치적 고향인 대구를 방문했는데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어제 동아일보 그 한 방송에서는 금이 환영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임기 반환점을 그 취임했을 때 지지도보다 큰 50% 이상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대구는 역시 정치적 고향이죠. 정치적 고향이고 어제 오후에 서문시장도 아마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서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해서 하반기 국정개혁에 거침없이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정작 주목받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제 서문시장에서 그 주민들이 아주 열렬히 환영하는 장면 하나, 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배지들 아무도 오지 마 해서 네. 아무도 배지들이 수행을 못했던 장면이 굉장히 이례적인데 어제 저 행사는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각 그 광역단체를 돌면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겠다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대구인데 의원들이 수행 못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시 출신 의원들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네. 이걸 두고 지금 배경, 이유가 뭐냐? 말들이 많죠. 저는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나경원 당시에 새누리당이 아니라 그때 한나라당이었던가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나왔던 그 선거에서 대통령께서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은 아니었지만 그 지원 유세를 할 때 거기 당 조직에 알리지 않고 서울에 모처를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그 뭔가 그 당 조직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모양새였는데 그게 후에 이렇게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대구 지금 방문도 거기 대구 의원들을 오지 못하게 한 건 일정 거리두기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물론 이제 사실상 그런 건 있어요. 의원들이 저기에 뭐 몇 명이 모이면
저런 모양새로 시장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은 어떻게든 얼굴 한번 찍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옆에서. 총선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예. 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면 모양새가 아주 볼썽사나운 네, 모양새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실상의 필요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도에서 일정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적 거리두기 세간에 돌고 있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이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립할 때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대구 지역의 초선 의원들을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당연히 얘기가 그런 나오네요. 부분이 있겠죠. 지금 한 5명 정도가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국무회의 석상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바로 직격탄을 낼 때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 하신 발언 보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셔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자,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의 인식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배지를 달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구 시민들이 심판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 정치인들 와서 사진 찍으러 온다면 대통령으로서 신기가 불편하고 물론 이제 행사의 취지 자체가 대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뭐 대구 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배지들이 배석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 국무회의 석상의 대통령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왜 배지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지에 대한 답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럼 내년 총선 대구 지역 물갈이 TK 물갈이 이런 흉흉한 소문이 현실화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물갈이까지 가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아마 지지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5자가 아니라 아마 낮은 숫자의 시기였던 것 같고 그 시절에 어떤 대통령께서 느끼셨던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떤 감정이 그냥 표출된 것이지 그걸 가지고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잔잔한 이야기까지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문시장을 방문하셨지만 바야흐로 이제 총선의 시기가 접어들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지만 저분은 선거의 또 여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흔히들. 그러니까 저런 한번 나가셔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했던 모습 한번 보시죠. 2012년 9월 대선 후보로 방문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이 앞에 트인 거, 예. 이거. 이거가 아무래도 예쁘지 싶은데요. 이거는 좀 비치지 않겠어요? 예, 비치지는. 예. 이거 실수로 좀 큰데 이거 작은 거 좀. 이런 스타일로는 없을까요, 여성은? 이건 남성이죠. 이런 스타일 안 나와요? 그거 좀. 그 안에 거. 예. 오케이. 이거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로. 작은 거에서 될 거예요. 소싸게 좀 대충 맞게. 네네. 그만하세요. 이거 5만 원 넘어. 5만 원. 예. 5만 원 계세요? 예. 아이고, 이거는 좀 많네요. 맞습니까? 네. 이쁜데요? 아이고, 이쁩니다. 이뻐요. 요거 주세요, 그러면. 이거 얼마였죠? 38,000원. 38,000원. 정말 궁금한 게 저기서 산 것을 직접 입고 신고 다닐지 궁금합니다. 그러시죠. 뭐 네. 좀 이제 요즘 근데 사실 우리 요즘 시장 남대문 동대문 가보면 명품이나 일반 제품이나 품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저걸 쇼잉한다고 뭐 사실 리는 없고 또 잘 하고 다닌다 이렇게 듣고 있고 이번에 특히 베이징 갔을 때 이 선글라스도 그 사일 열병식 할 때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선글라스를 꼈다는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걸 그냥 뭐 TV 한 컷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뭐 사용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그 선글라스도 바로 대구 지역의 한 중소기업 제품이라는 얘기가 예, 있습니다. 중견기업이고요. 이제는 뭐 지점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 이름 밝히면 안 되군요. 시땡이라는 건데요. 브랜드인데 이미 이 테라든가 렌즈의 품질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아. 근데 문제는 이제 디자인하고 마케팅 차원인데 디자인도 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고 가격대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18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선글라스 면세점에서 살 때 가격보다도 높은 수준인데 어쨌든 저걸 통해서 저 브랜드가
이제는 뭐 세계적인 안경테 브랜드로 좀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바람이 있고 아마 마케팅 차원에서는 글쎄요 몇천억 원대 효과를 이번에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미 품절이 돼서 추가 생산이 네. 들어갔고 그렇죠. 저게 이제 시장에 나오려면 1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달 말에나 지금 반응을 원래 하고 있는데요. 대구 지역은 아마 우리나라 안경테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갈 겁니다. 거의 한 70%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만큼 소재 산업 중에서 안경테 산업만큼은 대구 지역이 상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런 상품을 직접 이렇게 구매도 하시고 하신 모습에서 서민 경제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비춰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서울의 공기, 앞에서 우리 정철진 칼럼니스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기업의 구조조정 열풍, 이게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서민 경제를 좀 따뜻하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정책적으로도 많이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 심상치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현직 부여 군수가 국민들 세금으로 인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태현 변호사가 사건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현직 부여군수가 부여군 소속 이장들 160명을 여행을 보냈습니다. 여행에 들어간 비용 3천만 원, 당연히 부여군수 개인 돈은 아니고 부여군청의 돈입니다. 부여군민들의 혈세인 것이죠. 그럼 이 여행을 왜 보냈을까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사기 진작과 선진 행정 벤치마킹 이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좀 이상합니다. 전남 여수 오동도로 갑니다. 이 오동도는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일정은 더 이상합니다. 유람선 탐방, 유람선, 케이블카 관람, 그리고 저녁 식사입니다. 선진 행정을 벤치마킹하러 가는데 오동도에 가서 유람선을 타고 케이블카를 탄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부여군의 공식 입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여청양, 이곳은 성완종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부여군수, 이분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부여청양의 출마 예정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입니다. 과연 부여군수가 무슨 목적으로 이장들의 여행을 보냈는지 그 진정한 목적은 본인만이 알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부여군수, 부여군민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부여 군수, 이완구 전 총리의 지역구, 혈세 3천만 원을 썼다고 하는데 노림수가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속보이죠. 너무 속보이기 때문에 뭐 논평할 가치도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 비단 이게 부여군만의 일이겠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90% 이상 배지를 한번 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사실은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기초단체장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게 다만 뭐 너무 속보이고 빤한 얘기인데 이장 160명한테 3천만 원 들여서 뭐 한다. 뭐 선거법 위반 소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저게 부여군뿐만 아니라 우리 혈세가 그 기초단체장의 야심을 위한 어떤 그걸로 비용으로 쓰인다. 뭐 씁쓸하죠, 사실은. 이제 저런 흔한 것들이 이제 서울 같으면 구에서 어르신들 경로당에 이렇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민원성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서 구청장들이 세금으로 구비로 자기 선거운동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시의원, 구의원들도 뭐 민원 처리해주면서 민원을 처리하지만 그게 곧 자기한테는 이제 선거운동도 되는 게. 근데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전에 이런 관례가 전혀 없었다. 그랬는데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런 관광을 보냈고 그것도 현금을 미리 통장에다가 또 넣어줬다는 거예요. 계좌로 넣어줬다는 거죠? 기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보니 이 부여군수께서 좀 하수인데 보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분명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식의 자기 돈 안 쓴다고 그래서 그게 금품 향응 제공이 아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오판을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특히나 더 잘못이 큰 거죠. 세금 가지고 자기 선거운동 한 거니까요. 네, 관광에 참여했던 이장들도 좀 꺼림직했나 봅니다. 한 이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호텔은 데도 안 가가는데 신지를 뽑았어, 신지.
이제 14만 7,820원인가를 통장에 들어왔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루 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가. 네, 세금으로 놀러 간다라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가려는 이단들도 있었고 또 더구나 그러다 보니 인원 채우기 위해서 제비뽑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우수 이장을 뽑아서 사기 진작을 시키겠다 이런 부여 군수가 말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을 선관위에서 1차로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안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튈 수도 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늘 부작용으로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떻게 이걸 진짜 예방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당 안에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부여 군수도 지금 당적이 새누리당인데, 이게 당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면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는 좀 안 좋은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뉴스들이 지금 하나로 그치질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안 그래도 우리 박상수 소장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평소에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의 혁신 10차 발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공천제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바람직하다면 사전에 이런 불상사라든지 불법 선거 어떻게 막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저런 일이 횡행한다 그러면 그렇죠. 국민 공천제라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선 10차 혁신안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완전 좀 질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00명 모바일로 뽑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고,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각종 산악회라든지 그 문제는 단순히 예비 선거 경선을 앞둔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선거에 어떤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한 체크는 필요하지만, 선거 자체가 지금 당의 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지구당 관리의 기법 자체가 주로 그런 식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단체장들이 하는 방식들이 어쨌든 자기 재선을 위한 것이든 뭐든 그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 더 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거 정치 풍토를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이 따라야 되는 것들이지, 그 문제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분주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 신재훈 기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당의 로고나 직인 이런 것들을 사칭하는 이른바 유령 조직이 또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고요. 저게 과거 선거는 지금 정말 좋아졌습니다만 전함 조직 배가 운동한다 해가지고 과거에 70대 80대까지만 하더라도 전화번호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전화번호 이름 써서 명단 가지면 돈을 주고 이런 풍토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총선이 다가올수록 저런 형태의 사기 이런 것도 이제 많아질 거다. 내가 조직을 얼마 갖고 있다 해야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정치권 뉴스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침을 뜨겁게 달군 연예가 핫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봅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 류대산 연예전문 리포터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네. 자, 힘차게 오늘 연예 핫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제가 듣겠습니다. 예, 제가 뜯어주세요. 예. 짠! 스타 커플. 그 하나의 공식입니다. 어떤 공식인가요? 일단 첫 번째 공식은 지금 쫙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세롬 양과 이찬호 셰프인데 이런 노래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미녀는 셰프를 좋아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TV만 틀었다 하면 우리 셰프들이 계속해서 불철주야로 셰프들이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방송뿐만이 아니라 미녀들까지 모두 이렇게 셰프들이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셰프와 미녀 스타 커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가장 최근에 김세롬, 이찬호 커플 2014년대 지인 소개로 만나서 2015년 지난달인 8월 모처 식당에서 소박하게 결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백주부죠. 백종원 씨와 소유진 커플 2012년도에
배우 심혜진의 소개로 2013년도에 15세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또 결혼을 하고요. 이어서 박선주 강래호 커플이 2011년도에 또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나서 2012년도에 결혼에 골인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지우 레이먼 킴 커플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어떤 지인의 소개를 만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나서 2013년도에 결혼에 골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커플로 성사된 게 김세롬, 이찬호 바로 8월 달에 결혼한 거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셰프와 연예인들의 이런 인연, 만남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일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직업적인 뭐 부침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때 증권맨이 또 확 인기를 떠서 증권맨이 많이 결혼한 적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교수란 직업도 인기가 있었고 기자란 직업은 모르겠습니다. 어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이런 식인데 최근에는 이 셰프라는 직업이요. 직업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셰프에 따른 보상도 같이 따르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하나의 이 셰프라는 직업이 뜨고 있는 여기에 따라서 마치 연예인들과의 결혼도 뜨고 있어서 하나의 이제 직업군의 이 부침해 중에 하나의 절정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현상으로도 그러니까 셰프라는 게 영어로 셰프고 한국말로 요리사. 네. 주방장. 주방장, 요리사. 이런 분들의 이런 뭐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저도 약간 보수적인 경상도 사람인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엄마가 조금 원망스러운데 저도 어릴 때 좀 이렇게 요리를 배워서 차라리 요리사가 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또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셰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훈남도 많고 아무래도 요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상한 남자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뭐 우리 정철진 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스포츠 선수라든지 터프한 남자를 또 굉장히 미녀들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부드러운 어떤 자기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요리를 해주는 그 안에 소금이 아니라 그 남자의 땀이 들어가는 어떤 요리를 먹고 싶어하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하는 어떤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손이 약간 뒤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굉장히 요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요리하십니까? 글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세롬, 이찬호 커플 같은 경우에는 그 셰프와 미녀의 만남도 있었지만 또 다른 트렌드를 하나 보여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혼식 자체가. 네, 일단은 이제 스타 커플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부유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김세롬, 그 이찬호 셰프의 어떤 커플 같은 경우에는 양가 부모님만, 가족들만 일단 대동한 상태에서 작은 어떤 그런 공간에서 결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 비용이 반지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김세롬 양의 마음을 뺏은 이찬호 어떤 그 셰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돈과 뭐 부유함 이런 것들로 마음을 뺏은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세롬 양을 위해서 매일 그 로맨틱한 손편지를 많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녀를 위해서 그녀를 위한 요리를 해줬다고 하니까 이 때문에 아마 김세롬 양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어떠세요? 만약에 결혼 다시 하신다면 소박한 결혼식 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소박한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틀을 좀 깨고 이제 지인들끼리만의 어떤 이런 결혼식도 저도 뭐 최근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게 또 하나의 좀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여기에 또 셰프 커플들이 가고 있어서 글쎄요 뭐 이래저래 주목받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강수진 앵커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래도 한번 결혼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호화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드레스도 막 어마어마한 거 입고 싶고 왕관 쓰고 싶고? 네, 뭐 제가 아까 몹쓸 질문을 드리긴 했었는데 결혼식을 다시 하면 어떻겠냐? 근데 이미 하거나 다 말을 더듬으시니까 별로 관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커플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두 번째 키워드는 연예계 모전여전, 모녀스타의 점령이라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견미리 씨, 이유비 씨 이런 또 모전 여전인데 제가 일단 좀 설명을 쭉 드리면은 우리 황신혜 씨, 이진희 씨도 모녀의 어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견미리 씨, 이유비 그리고 김부선 씨, 이미소 그리고 이런 모녀의 어떤 커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진희, 황신의 어떤 모녀 같은 경우는 미모가 모전 여전 그리고 이유비, 견미리 같은 경우는 재력이 모전 여전, 김부선, 이미소 같은 경우는 연기가 모전 여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유비 양과 견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주식 부자라고 소문이 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전 여전으로 또 이어지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좀 오고 재력이 모전 여전, 견미리, 이유비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견미리 씨 좀 보시면은요 홈쇼핑이나 이런 데 나올 때 보면은 얼굴이 유독 더 뭐 좀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이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요.
지금 4일에 갖고 있는 보여주식이 보타바이오라는 회사거든요. 기능성 화장품도 만들고 이래저래 이제 바이오 쪽 가고 있는데 자산 평가 가치가 95억 원에 그러니까 연초 이후로 거의 주가가 2배 반,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억대 부자의 견메리 씨도 이름이 올렸고 딸은 어떻습니까? 딸도 역시 이제 주식을 이제 갖고 부분부가 있어서 한 5억 정도에 이제 갖고 있는데 역시 이 견메리 씨 같은 경우에는 연기 또 마케팅 뭐 판매 또 투자로서도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 이유비 씨의 부친인 탤런트 임영규 씨. 네. 180억 원 날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인데 좀 이렇게 돈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 글쎄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요? 이게 이혼한 남편에게 자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눠준다. 이거는 좀 고민해볼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김부선 씨, 딸이 이미소 씨 이번에는 연기 무전여전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이미소 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선지자의 밤에 이제 또 주인공 역할을 이제 맡았는데 사실은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또 어마어마한 또 유명한 또 배우다 보니까 엄마의 또 그늘에 또 가려지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거는 또 이제 그런 유명한 부모를 둔 어떤 그 2세의 어떤 고민이면서 또 프로가의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제가 그 이미소 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봤을 때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예, 그래서 김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적으로 본인이 연기 트레이닝을 또 시킨다고 해요. 이게 또 엄마가 직접 딸 연기 지도를 시킨다. 그렇죠. 좋으면서도 또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 또 연기가 모전 여전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황신의 이진희 모녀 같은 경우에는 황신혜 씨가 워낙 당대의 미녀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진희 씨라면 굉장히 일종의 약간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 네.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강수지 앵커도 어머니가 미인이시지 않나요? 저희 엄마도 미인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진희 양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엄마랑 같이 다니면 친구가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호소를 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약간은 좀 오바된 것 같고 이진희 양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이거든요. 17살 고등학생인데 일단은 그 이진희 양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고 키가 훤칠하게 크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황신혜 씨와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좀 젊은 이모와 함께 다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후광을 입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부작용도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또 수많은 연기자들, 모델에도 이 후보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부모님을 또 바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자녀들 분명히 그것 때문에 발목도 잡히고 악플도 많이 다른 게 있지만은 저는 좀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축복으로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생각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정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부여 군수의 군 예산 낭비 사례를 좀 보여드렸을 때 하단 자막에 군이 한문으로 잘못 표기가 되어서 나간 점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